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홍석주의 전간대라는 고전수필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전간대라는 건요, 밭이 되겠죠? 간 사이, 그쵸? 그러니까 밭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작품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꾸짖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화의 상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모계위가, 자, 모계위는 듣는 사람이에요. 이제 밭을 갈고 이제 생활했다는 이제 유명한 아주 높은 선비예요. 고결한 선비인데 도교서적인 포박자 외편에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몰라셔도 되지만 중국에 나오는 인물이다. 중국형 인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한여름에 들판에 나간 겁니다. 들판. 그죠? 계절적 배경, 공간적 배경에서 시공간의 배경이 등장을 한 거네요. 김을 메고 있었어요. 김. 잡초를 뽑고 있었는데 틈이 나자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생긴 거죠. 그리고 우뚝 서 있었어요. 이제 쉬려고. 자, 그런데 밭 두둑 사이에서, 자, 우리 제목과 연관이 되죠. 밭 두렁 사이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자, 아침에 그늘이 이제 서쪽으로 지자 사람들이 이제 다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여름이니까, 그렇죠? 시원한 그늘로 가려고. 모계이와 이제 대조적인 존재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다투어 그 아래로 가고 또 얼마 뒤에 시간이 좀 흐르니까 또 해가 옮겨가니까 또 모두 떠들썩하게 어때요? 어수선하게 이제 번거롭게 막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우왕좌왕 갈팡질팡이라는 말 써봤어요. 사람들이 나무 그늘에 이제 굉장히 얽매인 모습이 제시된 거죠. 흔들리는 갈대처럼 막 시류에 따라 이리 휘둘리고 뭐 저리 휘둘리는 그러한 줏대 없는 모습이 우리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염량세태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만 두시면 좋겠고요. 시험에 가끔 내신에도 출제가 됩니다. 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고 세력이 없어지면 냉정한 이 세상 인심을 비유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죠. 부화내동은 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줏대 없는 의견에 따라 막 행동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면서 한 번 정도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처져 온 이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다투죠. 이 경쟁과 어떤 승부욕이 있는 이러한 세계에서 막 뒤처진 낙오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때? 신발을 잃어버리거나 또 상처를 당하죠. 시련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낙오자의 어떤 고통, 시련 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피해가 점점 심각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 타인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는 장면이고요. 우리 아비규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비규환. 여러 사람이 막 참혹항징에 빠져서 막 고통받고 울부짖는 상황. 조금 과장이 됐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정서에 대충 부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사람들이 심각하게 지금 고통받고 있다. 이런 정도를 이제 읽어내시면 되겠죠. 자, 계의를 돌아보고는 꾸짖는 자가 있었다. 그렇죠? 이제 꾸짖는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비판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대에 대한 비난하는 말하기를 우리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저번에 그대는 과거에 본 경험을 지금 제시한 거예요. 동쪽에 있더니 이제는 서쪽에 있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께서 말하시기를 군자라면 그죠? 군자라면 진정 이다지도 지조가 없는 게 맞는지요라고 하면서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군자라고 알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경박한 행동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조가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이 지조라는 건 뭡니까? 원칙과 신념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꾸 바꾸거나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계나 절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 시에서 참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절개가 뭐예요? 지조가 뭐예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이 지조와 절개를 군자의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는 거죠. 이 사람 꾸짖는 자의 생각이. 당시 유교적 가치관이 잘 드러난 말이고요. 또 군자의 도리를 근거로 상대방을 의심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지조와 관련된 한 시 있죠? 이러한 이 시조들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안 배운 시조라도 충분히 선택지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석의 시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세안고절이라고 있어요. 세안고절. 대나무의 절개를 얘기하는 거고 또 백설이 만공할 때 독야청청 낙락장성이 소나무의 절개, 그렇죠? 그 다음에 국화의 절개,
또 매화의 절개. 그래서 사군자들이 나오면 보통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 다음에 소나무, 잣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나오면 고전에서는 지조와 절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개인은 자 기가 막힌 거야. 이제 그 사람의 꾸짖는 사람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 이 말이죠. 어이가 없다. 굉장히 언짢은 거예요. 그러면서 웃기만 하고 3번을 질문했는데 대꾸 안 한다. 이건 그냥 대답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묵묵부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은 이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반응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결국은 아전인수다. 너는 아전인수격이고 견광부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네 멋대로 해석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비판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공자 앞에 문자 쓴다 그러겠죠. 이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학식이 높은 그러한 선비거든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유식한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개인의 그 기가 막힌 웃음 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반영돼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던 자, 즉 꾸짖는 자죠. 비로소 움찔한 거예요. 대답이 3번이나 질문했는데도 상대방 반응이 없으니까 움찔한 거죠.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식으로. 얼마 있다. 시간이 흘렀죠. 자신의 태도에 대해 깨달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상대의 부정적 반응에 대해서 꾸짖는 자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나쳤군요. 변화됐죠?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대의 자리는 종일토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정하지 못한 것을 도리어 당신의 처지를 의심하였으니 이 점은 적반하장이라는 도둑놈이 오히려 몽둥이를 둔 격이네요 라면서 역지사지 하지 못했네요 이거죠. 내가 참으로 망령된 아주 주책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책과 반성과 또 솔직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뭐합니까 정중하게 사과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자 이게 중요하죠. 이런 반전이 되죠. 반론입니다. 그렇지만 여름에 배옷을 입고 시원한 옷 입고 겨울에 아주 따뜻한 옷을 입는 거, 또 비가 오면 도롱이 우비입니다. 우비 입고 햇볕 나면 가리는 건데 양산 같은 걸로 비 오면 도롱이로 입고 또 편나면 또 우산 같은 양산으로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죠. 이것이 뭡니까? 천성이라는 거. 천성. 인간이면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그러한 특성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성인까지도 이제 인용을 하네요. 성인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천성을 고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공자님을 또 언급하네요. 공자님께서도 사람은 새 짐승과는 함께 살 수 없고 인간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유유상종이라는 거예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살아야 된다. 그거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공자라든가 성인을 인용하면서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반문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나를 포함해서 동일시하는 장면이에요. 인간으로서.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인데 이런 사람이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천성에 따라 살고 인간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닌가요? 라고 지금 되묻는 장면이에요. 그대는 이제 항상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있는다. 그러니까 뭐야? 격리된 거죠. 고독과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꾸짖는 자, 말하는 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죠. 그렇죠? 또 그것을 지켜 꼼짝 않는데 꼼짝 않는다. 이거 묵수라고 합니다. 묵수. 고수라고도 하고요. 견지. 변하지 않는 거. 항상성 뭐 이런 단어. 불변성 이런 거. 자, 도리를 알고 때를 안다는 사람. 이 도리를 알고 때를 아는 사람이 높은 선비의 그 속성인 거죠. 군자의 속성인데 당신도 진정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던 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개의가 이제 답변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겠어요? 개의의 답변이 뭐 시험 문제겠죠. 주제의식이 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군요. 저는 농부인데 어찌 도를 알겠습니까? 하면서 겸손한 말하기 방식이에요. 그래도 저는 일찍이 과거에 서유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유자. 그 후한 시대에 아주 고명한 선비가 있거든요. 서유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농사에 대해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봄에 밭도 갈고 또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이 되면 또 수확을 하네요. 그러면 농사의 어떤 아주 평범한 일상적 과정이 되겠죠. 농사의 과정. 꼭 하니 하면서 역시 인용을 합니다. 소유자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때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대사. 때를 따라간다. 때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농사로서 도리를 알고 때를 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무릇 비 오고 가물고 바람 불고 볕이 내리쬐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이거예요. 자연의 이치. 하늘의 그 어떤 섭리.
그 하늘에 달린 거야. 하늘에 달렸다는 건 운명론적인 사고죠. 천명 사상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움직이는 거다. 응?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뭐 할 수밖에 없어. 그거에 따라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김도 메고 뿌리를 다지는 것이다. 이 농사의 어떤 이런 과정들을 지금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책이다. 이 얘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늘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은 하늘대로 섭리가 있으면 인간은 그에 맞춰서 노력을 할 뿐이지,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다. 이게 뭐 직분인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뭐.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죠? 한자로 딱 여기 있어요. 진인사대천명.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진인사대천명.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게 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딱 걸맞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순천응인이라, 하늘 따르고 세상 사람이 그거에 응한다는 뜻으로 위로는 하늘에 순응하고 아래는 인심에 따라야 된다. 이 천리에 순응하라. 이 말이 담긴 뜻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대사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 힘을 다 쓰고 내일이 이미 갖추어지면 하고 가정적 상황이에요. 내 할 일 다 하면 나는 마음속으로 꺼리는 게 없다. 당당하다. 의연하다 이거예요. 선비로서. 또 밖으로 외물은 이제 부정적인 거죠. 시류나 세태, 경향, 그늘을 암시하는 겁니다. 휘둘린다. 그러니까 뭐 수동적인 상태로 이끌림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 이거죠. 해하지도 않고, 남을 해하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고, 이해관계도 불꽃이 튀지 않으니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역의 경지입니다. 무역의 선비로서의 어떤 경지인 거예요. 욕심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청빈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물에 파도가 일지 않는 것처럼 비유를 썼죠. 직유법을 써서 담담하다. 나는 그냥 침착하게 그냥 냉담히 기다릴 뿐이다. 때를 기다릴 뿐이다 이거예요. 물이 사방으로 통하여 막히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무나 시원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니까 아무런 경쟁과 다툼이 없이도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바람도 시원하게 맞을 수 있고 청비인한 삶, 그죠? 사탕수수즙을 마시는 것 같으니 너무 달콤한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 시원하고 후련한 삶을 살고 있는 걸 비유하는 거죠. 높은 평상에 얼음을 쌓아 놓는다고 해도 가정법 썼죠? 내 상쾌함을 알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비교를 한 겁니다. 그렇죠? 가정적 상황을 설정해서 비교해서 나의 상쾌함, 나의 어떠한 시원함, 이거를 상대에게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안본지족인 거죠. 안본지족. 나의 삶에 만족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한 거예요.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이거죠. 행복하다. 홀로 나무 그늘에 구차하게, 부정적인 단어예요. 옹졸하고 졸렬하게 그렇게 얽매이며 다투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서리법을 써서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는 장면이네요. 개의의 삶의 가치관과 대비된 태도를 지금 언급하면서 반박하는 장면이고요.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선비의 꼿꼿한 기계를 드러내는 선비의 모습이 잘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 출제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름에 베옷 입고 겨울에 털어 입으며 이런 장면들이 상대방이 이야기했었죠. 그런 천성 얘기했는데 그 상대의 말에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저는 하늘의 때를 기다린다. 중요하죠. 때를 기다린다. 자연에 순응한다. 지향점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혹 서로 다른 사람과 시간을 다툽니다. 경쟁과 승부욕, 또 속물적인 태도. 이건 지향해야 된다. 조심해. 지향과 지향은 상반되는 단어예요. 저는 마음속의 그늘이라는 것은 내적 가치관입니다. 천리에 순응하는 도리. 이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시험에 요것과 관계된 선지 오지선달 주구선 시 속에서 식구에서 유사한 그 식구를 찾아라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부정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연의 순응한 도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 맥락 속에서 아셨죠? 그래야 행복하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나무 그늘로, 이게 이제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아마 요 A, B 해가지고 다른 시들 또는 시조라든가 시들을 딱 줘가지고 요것과 요것을 연관지은 시가 드러난 시어를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들과 나와 다른 이유가 제시된 거고요. 대비적인 삶의 태도가 드러났고 은유와 대꾸, 대조법을 써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와 달리하는 것이지 내가 어찌 사람들을 떠나기를 좋아했겠습니까? 상대방의 말은 뭡니까? 그대는 왜 꼼짝도 하지 않느냐에 대한 반박하는 말하기가 되겠죠. 아셨죠? 그렇다 해도 누군가
얼음 속에서 속옷을 입는 거, 응? 또 여우 담비 털옷을 덮어주면 사용하지 않는 거는 사람의 당연한 그 마음이다. 내가 그늘 싫어하여 도망쳤고 쳤다고 하면 그것도 인지상정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할 일에 대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쳐도 결국 자기 자신도 일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정이란 말은 인지상정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의 감정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대는 어찌 생각해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가 이 그늘, 자, 이 그늘은 나무 그늘을 의미하는 겁니다. 들어갔을 적에 과연 조용하고 넉넉하게 눈일며 태연하게, 응? 태연하게. 그러니까 이 화자가 여기서 말하는 게이가 추구하는 이 삶의 방식이 유유자적, 안본지적, 여유와 낭만, 게이의 지향점이거든요. 그걸 너는 갖고 있는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서리법을 통해서 절대 그럴 수 없겠지라고 하는 얘기죠. 아니면 선택한 상황을 또 가정하네요.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 옥신각신 이렇게 경쟁을 해서 그늘에 들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누가 무릎을 팍 치면서 강제로 못 벗게 했습니까? 자유를 억압한 거죠. 또 누가 그대의 팔을 움츠려 펴지 못하게 강박하셨습니까? 그 누가 또 그대에게 마음대로 차지하지 못하게 하여 마치 철장소에 갇힌 원숭이 마냥 직유법이죠. 한 발자국 못 나가게 답답하게 하였습니까? 그렇죠? 그 누가 뭐 하면서 쭉 나오죠. 도적을 보듯이 흘겨봤습니까? 뭐 이런 거. 답답함만 흘겨보는 거, 무릎을 치는 거, 움츠려서 펴지 못하는 거, 다툰 거, 이렇게 색깔칠한 거, 이런 걸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한 적이 있겠냐? 한 적이 있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을 썼죠, 서리법 썼죠, 점층 심화됐죠, 열거법 썼죠, 직유법 썼죠. 이런 아주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이기적인 경쟁적 다툼에 대해 개인은 굉장히 비판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여 그들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서로 타인과 시간을 다투기도 하고 외물에 흔들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설정하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 나는 뜨거운 햇볕 아래 홀로 서 있는 것만 또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비교를 통해서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 나의 상황과 어떻습니까? 비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대는 말도 하지 말아라. 저는 다시 김을 매야겠습니다. 이제 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말을 맞춘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물어봤던 사람 어떻게 됐어요? 머리를 숙이고 부끄러운 낯빛으로 멍하니 쳐다봤겠죠. 유구무원입니다 라고 하겠죠. 깨달음과 반성의 태도가 드러나고요. 기존 인식의 변화가 드러나는 장면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거네요. 그렇죠? 자, 이것과 관계 깊은 이제 사설시죠. 열거, 비교, 과장, 점층 막 이런 장면의 그 사설시조거든요. 이 중장에 보면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해서 열거법, 비교법, 과장법 써서 화자의 어떤 정서를 부각하는 장면에서 이제 이 부분과 연관이 된다 해서 가져왔고요. 또 신음의 시조가 있거든요. 아무 죄 없는 저 물고기를 엿보아 무엇하려 하느냐. 그죠? 같은 뇌물에 살면서 죽이고자 엿보아서 무엇하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작품의 주제의식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 교술갈래로서 고전 수필입니다. 서사갈래, 교술갈래, 극갈래, 서정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교술갈래입니다. 자, 그래서 18세기에 쓰여졌겠네요. 18, 19세기. 자, 그래서 자연의 순리와 분수에 맞는 삶의 자세와 타인을 해하지 않는 도덕적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제시하는 거니까요. 비판적이고 대화적인, 교훈적이고 뭐 인용도 썼고 풍자와 설득, 논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정도도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교일 교과성 정리본과 문제를 여러분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총 401문제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풀어보시면 만점 받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전간대는 41문제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오늘 홍석주의 전간대라는 수필을 공부하면서 과연 어떤 교훈을 여러분 얻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